두 번째 주제 발표는 계명대학교 김혜동 교수님이 전 지구 기후 상황과 시급한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강연을 해주실 김혜동 교수님은 부산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시고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과에서 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기상청 기상연구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등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등을 하셨고 현재는 계명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큰 박수로 강연을 청해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계명대학교 김혜동입니다. 어제 그 기후변화, 기후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세계기상기구에서 한 해가 지나면 금년 한 해 이상기후가 어떠했는가 이런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한 최근에 나온 2022년 전지구 기후상황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순서인데 요 밑에 있는 요 세 가지가 이게 State of the Global Climate, 그러니까 2022년 전지구 기후 상황 보고서에서 이 세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 기상 기후니까 한 해 동안 요새 뭐 놀라울 만한 기상 현상 이런 게 많이 생기잖아요. 그 중심으로 보통 보고서가 나오는데 이번 보고서도 물론 그런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서 보면 이제 적응 능력하는 거는 극한 기후 현상이 막 생기니까 그럼에도 그런 극한 기후 현상이 생기면 그게 사람 목숨도 빼앗고 많은 재산도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 목숨과 재산을 빼앗아갈 수 있는 극한 기후 현상이 막 생길 때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잘하면 좀 사람이 적게 죽을 수도 있고 재산 피해가 적을 수도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걸 이제 적응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하면은 좀 욕을 많이 합니다. 뭐 NGO 쪽에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근본을 고쳐야지 어떻게 이 적응해가지고 피해 줄이자는 얘기를 하냐 뭐 이래가 야단을 치니까 이 얘기가 현실적이긴 한데 말을 꺼내기가 조금 주저주저해지는 그런 내용들인데 세계기상 보고서에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했다. 그 말은 본질을 고치기가 어렵다 그 말이겠죠. 그 본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그리고 또 이미 올라가 있는 온실가스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 대기 중에 있는 온실가스가 자연으로 다시 들어가도록 해가지고 대기 중 온실가스 양을 농도 자체가 지금보다 많이 낮아지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이걸 이제 시인한과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계기상기후 보고서인데 에너지 전환을 촉구를 합니다.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의 참여와 행동.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라, 목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정치권을 압박해라, 기업을 압박하라 이런 류의 얘기를 세계기상기후 보고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은 이 보고서에서는 말하지 않던 아주 특이한 보고 내용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세계기상기구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하면은 그만큼 여유가 없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과거에 보지 못했던 기후현상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기후학자들의 최근 논문에 의하면 2021년에 그 북미 서부 지역 그 리턴시라든가 북위 55도 가까이 여기에 6월 달에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 빈도냐 얘기하면은 1만 년 빈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처지 같은 데 논문이 나왔죠. 그 다음에 작년 올해
그 유럽에서 어마어마한 폭염이 발생했는데 이게 3,0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뭐 그다음에 원래 동남아시아 폭염도 200년 빈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200년 이 빈도가 100년 넘어갔다는 얘기는 그 옛날에 뭐든 문헌에서나 봤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는 경험을 못 해봤던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그 매년 막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 기후 위기를 대변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그 5월 달에 그죠? 5월 19일 날 이 태풍 마오르가 발생을 해가지고 나중에 일본 열도 앞바다에 가서 없어졌는데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죠. 그 5월 달에도 물론 생깁니다. 태풍은 1년 12달 다 생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철에 좀 적게 생길 뿐인 것이지 1년 12달 많이 생기고 보통 그래도 많이 생기는 건 6, 7, 8월, 7, 8월 이때 석 달 제일 많이 생기고 나머지 계절에 조금 해수가 적을 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 5월 달에 슈퍼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풍속별로 태풍이 올라오면은 뭐 초속 30m다, 40m다, 50m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느끼니까 이게 어느 정도 강도입니다 하는 걸 테이블로 이렇게 제시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초속 10m부터 60m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통 우리나라에 오는 것도 초속 30m 정도는 쉽게 보잖아요. 근데 초속 30m면 어느 정도 빠르기냐 하면은 초속 30 곱하기 1시간이 3,600초니까 곱해보면은 시속 108km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상청에서도 초속 30m 이렇게 하면은 시속 108km로 달리는 차량의 그 무게차에 고개를 딱 내밀고 맞을 수 있는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108일까 생각해 계산 딱 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이 넘어가면은 자신의 의지대로 길을 갈 수가 없다. 나가면 바람이 불면 차길로도 휩쓸릴 수 있고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쓸려 다닌다는 얘기고 50m가 되면 콘크리트 건물이 파손될 수 있다. 그 60m가 되면 철거 구조물도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0, 80은 없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에 안 온다 생각을 했는지, 혹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정도는 느낄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60m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번 태풍이 괌을 지날 때 82m를 됐습니다. 그리고 이 태풍이 올라와가지고 일본 밑으로 내려가는 그거는 9월 말에서 10월 달 이때에 지나가는 태풍 경로인데 5월 달 태풍은 보면 저 서쪽으로 쭉 지나가가지고 중국 양쯔강 밑으로 이렇게 지나가니까 태풍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구나. 뭐 그 정도 참고 자료지. 우리나 일본 사람들하고 별 관계없는 이런 태풍이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에 만들어져서 일본 열도 밑으로 지나가고 일본 사람들이 35명 정도가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풍과 뭐 비 피해죠. 이게 이제 놀랐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게 보면은 해수 온도가 역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21.1도 4월 달에. 그러니까 4월 달 생각하면은 아이고 4월 달 21.1도면 5월, 6월, 7월 되면 엄청 덥겠네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세계 평균 해수 온도를 따지면 4월 달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해수는 남반구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겨울철에 춥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 남반구는 여름이잖아요. 그리고 남반구에 바다가 훨씬 넓고 그리고 해수 온도가 제일 높았다는 얘기는 해수 전 지구 평균 온도를 얘기하기 때문에 4월 달에 그렇게 높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북반구도 해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거죠. 우리나라도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수산과학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뭐 슈퍼태풍이 한반도에 언제 올 거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태풍 전문가라는 분들 얘기가 한 2030년 정도 되면 안 오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언론에 나와서 얘기할 때. 근데 이미 우리 지역에 보면은 이게 2019년 태풍 하기비스 일본을 아주 뭐 초토화시켰던 그 태풍인데
미국 기상청이 허기비스가 올라올 때 그 경로가 한국이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올라올 때 다행히 그 북쪽에 찬 공기가 쫙 내려오면서 이제 일본 쪽으로 틀어줬던 거고, 이거는 태풍 찬홍 2021년일 겁니다. 이게 상하이 옆에 사흘 동안 우리나라 올라오려고, 여기서 눈을 봐도 우리나라 올 태풍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흘을 북쪽에 있는 찬 공기하고 이 공기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이것도 이제 일본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충분히 올 수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작년 태풍 이게 흰남노 와가지고 포항에서 이게 차량이 완전 물바다가 된 사건인데, 이게 한 포항에서는 한 수천 대가 물에 잠겨가지고 이런 못 쓰는 차량으로 변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흰남노 다음에 남마돌이 왔거든요. 그 요새 이제 일본 기상청에서 이게 한국 서해로 지나간다고 예보를 냈었어요. 그 일본 야후에서 나왔던 건데, 결과적으로 여기 오다가 큐슈 앞바다에서 한 110도 정도로 커브를 꺾어가지고 일본 쪽으로 갔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찬 공기가 내려와 줬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이 있었고, 그동안 우리나라에 보면 참 운이 좋았던 게 2006년인가 7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비가 와가지고 그게 대청댐의 홍수 조절 능력을 넘어서는 비가 왔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왔으면, 그런데 왜 우리가 안 망하고 있냐? 이거는 고전에 엄청나게 가물어가지고 대청댐도 거북이등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그 상태에서 비가 왔으니까 우리가 홍수 조절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 수에 비해서 물을 얼마나 저장할 수 있냐,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그런 사례가 한 3번 정도 있었더라고요. 김성 박사라고 건기현 박사님한테 자료를 줘가지고 받은 적이 있는데, 그 하느님이 구해줬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슈퍼태풍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라든가 강한 비로 인해 가지고 옛날에 금강산 댐 오면 어떻게 된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것도 소행강 댐, 이게 대청댐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근기현에 시뮬레이션인 걸 보니까 47시간 안에 영서지방하고 우리나라 중부지방 전체가 물바다로 변하더라고요. 줄줄이 댐이 다 무너지니까. 그런 거 있었는데, 다행히 안 무너진 거는 하느님이 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호해줬는데 항상 이럴 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미 슈퍼템이 와도 이상하지 않았던 거고, 올려와도 이상하지 않고 내년에 와도 이상하지 않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풍속으로만 80m 저기 우리나라 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그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아마 아파트 유리가 다 무너지고 그 살고 있던 사람이 바람에 난리댕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고, 그리고 슈퍼태풍하면 비가 하루에 1,300mm 이상이니까 우리나라에서 1,300mm는 홍수 조절 능력과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줄 다 무너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하기비스 같은 게 우리나라로 올라와 버리면 아무런 대책이 없죠. 근데 뭐 그까지 안 해도 초속 아까 옛날에 곰파스가 그죠? 2016년인가요? 왔을 때 초속 그때 서울 가서 29m였거든. 근데 거기 가니까 전선이 무너지고 해가지고 1호선이 다니지를 못하고 서울의 기와집에 기와장이 날아가가지고 노인분 뒤통수를 쳐가지고 노인들이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도시에 이렇게 보면은 그 돌출 간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이거는 기후위기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돌출 간판부터 좀 없애라. 그거 완전 흉기다. 그런데 그 쉬운 것 하나 못하면서 무슨 대책을 논의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여가지고 슈퍼태풍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거는 낭비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초속 30m짜리. 아까 이번에 태풍이 잘 안 올라온다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풍에 대해서 무감각한 이유가 적어도 수도권까지 가서 태풍다운 태풍이 있었던 거는 막 곰파스 정도가 아니었는가. 대체적으로 해서 이제 남부점이 지난번에 흰남노 와가지고 이 사람이 죽고 이게 이래가지고 현장 가보니까 막 수천 대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도 서울 사람들, 중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태풍 그거 세지도 않는 태풍 올라오는데 뭐 그렇게 야단을 지기고 막 이렇게 하느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아까 그 태풍이 갑자기 약해졌다고 했는데 그야말로 부산 앞바다에서 조금 오기 전까지 새벽 3시까지만 해도 그 기자가 카메라 찍은 게 있어요. 그게 보면은 파고가 수십 메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오다가 포항 쪽으로 가면서 이제 급격하게 좀 약해졌던 거죠. 그런데 저 위에 있던 사람들은 자기 쪽에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기 때문에 태풍이 뭐건 간에 매우 약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날 제가 김여정 뉴스쇼하고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자는데 막 깨워가지고 그러고 나도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정보를 모른다. 나도 뭘 봐야 말을 하지. 내가 점쟁이가 아니고 기상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학자는 뭐 데이터를 봐야 말을 할 수 있지. 데이터도 안 보고 맨날 잔 사람이 말을 못한다 그랬더니만은 다들 그런 얘기 한다고 교수님은 상식적으로 말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전화를 받았는데 받기 조금 전이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빨리 찾아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러고 대구청에 전화를 해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내 인터뷰해야 되는데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랬더니만은 그게 아니고 좀 있으면 야단 날 겁니다. 이렇게 포항하고 이런데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에 사고 없다 해가지고 남쪽에 사고 많이 났다. 그거 좀 알아보고 말해야지. 위에 바람 안 불었다고 그 아무 일도 없다고 그런 식으로 방송하면 되냐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서울 사람들은 자기들 쪽에 뭐 말이 안 나오면 보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보면 스페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유럽이 엄청나게 더웠다가 8월 달에 유럽에 또 폭우가 쏟아지고 그 이후에 또 비가 계속 안 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리고 많이 덥죠. 그래서 이게 목초지에 목초가 안 자라더라 이런 얘기. 인터뷰하는 그 실을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농업 및 식량 공급 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프랑스 파리에 있잖아요. 그 세느강 물을 이렇게 냉각수로 해가지고 근데 작년에도 보면 가물어서 냉각수가 없어가지고 원전을 중지시키고 그래서 전기가 부족하니까 독일에서 전기를 공급받아가지고 공급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폭증하는 기후재해 피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 미국에서 기상이변 피해가 작년 200조 원이 넘었다. 그리고 미국도 2022년에 가뭄 피해가 심해가지고 전국토의 한 63%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고 가뭄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는 당연히 덥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10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재산 피해가 큰 건 2017년에 485조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넨 재보험사,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 보면 2020년 이후에는 매년 1천억 달러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 1천억 달러 중에 거의 뭐 대부분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 작년에도 플로리다 그 마이애미 쪽에 허리케인이 때렸죠. 슈퍼 태풍이. 그래 거기에 한 650억 달러 재보험을 받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국토 3분의 1의 모래 잠기고 1,700명이 죽고 300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 이런데 재산 피해도 300억 달러라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파키스탄에서 300억 달러다 이러면은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파키스탄에서는 재보험을 당연히 못 듭니다. 그래가지고 재보험금이 거의 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작년 11월에 열렸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에서 그린 펀드를 만들면 그 그린 펀드로 재보험, 저개발 국가의 재보험비를 부담하는 이런 것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원래 2023년까지 구체적으로 뭐 액수하고 이런 거를 계속 얼마나 할 건지, 뭐 조직은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게 대해서 논의를 해서 원래 아부다비에서 UAE 그죠? 아부다비에서 열리는데 올 11월 달까지 합의를 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 며칠 전에 서울 갔다 KTX 타고 내려오면서 뉴스를 보니까 그 합의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이 국제기구의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는 합의고
제일 못하는 거는 실천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집트에서 하니까 개도국에서 목소리를 많이 높이고 하다 보니까 선진국에서 들어줄 듯이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아낼 시간이 남아 있을까 이런 얘기인데 이게 유네프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여기 보면 더 클로징 윈도우죠. 이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온실가스를 줄이고 해서 파리 협정이라든가 우리가 목표라는 것을 달성할 수가 있는데 그 문이 닫히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사다리를 잘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야도 빨리 닫히고 있는데 사다리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으로는 1.5도가 아니고 한 2.8도 정도로 보는 게 좀 리저너블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것도 잘 봐서 그렇고 사실은 이것도 훨씬 뛰어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1.5도 이게 닫혔다는 얘기고 그리고 세계기상기구에서 이 아까 좀 다음부터 보여주겠지만 그 보고서에 보면 메탄 농도가 거의 수직적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메탄은 그 인간 활동을 통해서도 대기 중으로 배출이 되지만 메탄 이렇게 하면은 자연 발생, 그 알래스카 바다에서 메탄이 불불 올라오고 그게 거품을 대규모로 이루고 이런 것도 많이 보이고, 그다음에 러시아에서는 그 석유 저장고를 만들어 놨는데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아가지고 지방 침하가 생겨서 그게 파괴되고, 그다음에 산사태가 나고 뭐 이런 일들도 뭐 인터넷 들어가도 쉽게 우리가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메탄 가스인 거죠. 그리고 우포늪에 예전에 이부용 선생님하고도 같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우포늪에도 가보면 밑에서 가스가 불불불 올라오거든요. 여름에 가면 그게 다 메탄 가스잖아요. 그렇고 원래는 또 문제가 됐던 게 그 낙동강에서도 메탄 가스가 이제 막 불불 올라오더라는 게 그 이화여대의 박모 교수님이 그걸 해가지고 언론에도 많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제 메탄가스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자연이 온실가스를 내놓는 주역으로 대두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에서는 이게 완전히 이제 급행열차를 우리가 탄 건지 아니면 지난 3년 동안 트리플 딥 라니냐 현상 때문에 전 세계가 막 폭염이 나고 대단했잖아요. 그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WMO에서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이 메탄가스 이 징조는 상당히 안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전 세계 보고서가 이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United in Science입니다. 그러니까 유엔 산하에 있는 국제기구가 종합해가지고 보고서를 내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2020년 전 세계 NDC도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리 협정에 가지고 약속한 거 그 NDC 지키지도 못하지만 그거 다 지켜도 결국은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 2도 시나리오 지키기 위해서도 지금 전 세계에서 낸 NDC 그보다 한 4배 정도 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고, 현재의 우리 목표인 1.5도 시나리오 달성하려면 7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국제기구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속한 에너지 전환 촉구, 대응 능력 구축 강조, 시민들 참여 이 얘기를 했는데 온실가스가 대기 중 온실가스가 다 이렇게 이제 증가를 하고 있죠. 요 밑에 거는 증가 속도입니다. 그 이산탄소는 평균으로 치면 2ppm이라 얘기를 합니다. 보통 그래서 1년 지나면 대기 중 온실가스가 얼마나 증가해요? 그러면 이 CO2가 2ppm씩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평년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뭐 파리 협정을 맺고 뭐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보다 굉장히 높은 수준을 CO2도 유지하고 있다. 그것보다도 메탄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아산화질소도 이산화탄소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게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이제 정리한 건데 중요한 걸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산업 이전, 우리가 산업화 이전 얘기하면 산업화 이전이니까
산업혁명 이전인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1850년에서 1900년까지 50년간의 평균 상태, 이거를 산업화 이전이라고 기상학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15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2100년까지 1.5도 상승하자고 약속을 했는데 이미 올라갔고, 그다음에 라니냐 현상이 생기면 전 세계 해수 온도가 평균적으로 보면 올라가죠. 서부 태평양 좀 낮아지지만. 그래서 그래서 엘니뇨 해가 되면 지구 평균 온도가 점핑을 딱 해요. 이게 갑자기 탁탁 튀거든요. 그래서 내년이 2024년에 일단은 1.5도를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년이 지난 173년 동안에 가장 높았다. 1등부터 8등까지 최근에 다 나왔다는 얘기고, 라니냐 시기가 되면 해수 온도가 낮게 형성되니까 당연히 지구 온도도 낮아야 되는데 역대 5위더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해양의 58%가 장 1회 이상 해양 열파가 나왔다. 해양 열파라는 것은 해양의 온도가 갑자기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서 그게 2주 이상 지속이 되면 해양 열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참 문제인 게 폭염주의보, 폭염특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이거 야단났다는 거죠. 이게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데, 폭염이라고 하면 대륙 규모로 고온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폭염, 우리 주의보, 특보 내리는 그 수준이 나타나야 되고, 그게 2주 이상 지속이 돼야 그게 히트웨이브, 폭염인 거죠.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운 거예요. 이거는 고온 현상이라고 그냥 얘기하고 말아야 되는 거라고. 그럼 얼마 전에 6월 지난주인가요? 서울에 35도, 36도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연구소에 있으니까 기자들한테 전화가 엄청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도 유럽 폭염이 나타난 건가요? 얘기해서 그가 아무 관계가 없고 이 폐인 현상 때문에 서울 지역에만 나타난 거고, 내가 있는 대구는 덥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머쓱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자들 같은 경우도 좀 기상현상이 되는 데 대해 가지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하여튼 충격적인 얘기를 자꾸 해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그게 자꾸 빠지다 보니까 이 일반인들로서는 양치기 소년한테 계속 당하는 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진짜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사람들이 괜찮겠지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난 토요일 날 대구 MBC하고 인터뷰를 한 번 했는데,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나중에 묻더라 그러길래 가장 중요한 게 기상청에서 기상특보 내리고 대비하고 그런 얘기 하면 거기 잘 따라야 된다. 설령 자기 경험에 잘 맞지 않았다는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기상예보 틀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영향예보 어떤 게 나온다 얘기하면은 그걸 믿고 잘 따라야 된다. 그리고 그게 틀리거든, 아이고 피해 안 받아서 다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 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거기 벌떡 나가지고 옆 병원에 갔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휴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왜 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좀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래야 기상청도 어깨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빼고 좀 더 예보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고, 예보관들 보고 막 불화청 무슨 청이라 막 기상청 막 욕하고 이러면은 예보관들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고 더 안 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해양에 있는 생물들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해양 열파가 나오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나고, 우리나라도 양식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해양과학, 수산과학은 얘기 들어보면 해수온도 24도 올라가면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무지무지하게 많이 난대요, 이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 예산 확보 이런 얘기도 수산과학원에서 한 게 언론에서 보도가 담겨 있습니다. 해수위도 당연히 이제 많이 올라가죠. 해수위가 왜 올라갈까? 가장 큰 원인은 해수 온도 상승이 있잖아요, 그죠? 얼음 녹은 것보다 이게 더 큽니다. 그리고 맨날 보면은 이 북극권의 고위도에서 빙하 녹는 얘기를 하는데, 참 놀라운 거는 지난 겨울에 유럽은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폴란드하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 폴란드, 스위스의 여름 온도하고 겨울 온도가 같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덕분에 뭐 가스는 적게 쓰고 좋았습니다만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겨울철에 보통 이제 북극 빙하이라면은 계속 녹는다 생각하는데 녹는 건 아니고, 여름 되면 좀 녹았다가 겨울 되면은 또 늘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지난 겨울에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빙하가 고산지대에 있는데 빙하가 녹아가지고 대규모로 녹고 그게 내려오는 이런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강수 양극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그런가 하면은 폭우가 많이 오는 지역도 있고, 어디가 많이 오고 적게 오느냐 하면은 그동안에도 비가 너무 많다는 지역에는 비가 더 많아지고, 그동안에 너무 가물었다, 물이 필요한 지역에는 더 가물어지고 이런 일이 생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연 평균으로 치면은 답보 내지 약간 적는 걸로 나오는데, 이 폭우가 쏟아질 때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그것도 쏟아지는 것도 과거에는 장마 시기에 한 1년 강수의 절반 이상이 왔는데, 요즘은 기상청 데이터도 보면 장마 시즌에 비가 적게 오고, 소위 가을 장마라 얘기를 하죠. 8월 이후에 그때 이제 비가 더 많아지는 이런 이제 변화가 막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기후 위기는 식량 위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식량 위기에 노출되는 인구, 이거는 이제 그 비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영양 부족으로 노출될 정도의 인구가 전 세계 한 10% 가까이 된답니다. 불안에 떠는 사람은 3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식량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야기인데, 무탄소 전원,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 안 시키는 거는 원전, 태양광, 수력 이 세 가지죠. 근데 이게 원전 발전 단가는 2009년하고 2019년 비교인데, 원전은 메가와트당 123달러에서 155달러로 높아졌고, 태양광은 예년 무진장 비쌌는데 40달러로 급전직하를 했고, 풍력도 급전직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전환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 이틀 전에 미국에서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뭔가 하면은 요새 우리 SMR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SMR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곳이 뉴스케일이라는 기업이죠. 미국에. 근데 거기에 재무 책임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주식 8만 9천 주를 싹 다 정리 다 했더라는 뉴스가 나오고, 거기에 임원 47명이 있는데 46명이 그런 일을 했다. 그걸 아는 사람 한 명밖에 없더라. 이런 뉴스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은 가격으로 따져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 보고 싶으면 아워 인 데이터라는 거 인터넷에 또 들여보면 우리가 알고 싶은 전 세계 데이터 싹 다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알죠. 그리고 적응 능력 얘기를 했는데, 무엇보다도 일기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풍이 오면 어떤 게 오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이 이런 일기예보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가 2027년까지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서, 조기경보 이름이 포올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 조기경보 시스템을 2027년까지 작동시키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다 해서 빨리빨리 갑니다. 다음에 WMO가 시민의 참여 행동을 말하다 돼 있는데, 이거는 유럽에서 이제 그동안 많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교통수단 적은 차 써라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옷도 어떻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이제 놀라운 게 1번, 2번이겠죠. 근데 이게 이제 유럽이나 미국 이런 데 보면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자기 혼자 탄소 적게 배출하고 친환경이 생활하는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여라는 거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하고, 무엇보다도 운동에 참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목소리가 커진다. 그 다음에 정치에 참여를 해서 선거하고 할 때 정치인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권으로서 압박을 가하라. 기업에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보면 환경교육이 이렇습니다. 학교가 5,600개가 있는데, 지금도 환경교육이 교과가 편성되어 있는 게 875개. 이 중에 4분의 3이 고등학교에 있고, 그 고등학교에서는 고3 과정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자습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환경교육은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멸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대에서도 몰라요. 학교에서도 몰라요. 그러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후위기 대응이 환경이나 이런 데에서 무관심만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진지하지 않죠. 교토 오정성에서도 여기 의무 참여하라고 많이 받아서도 안 하죠. 그다음에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나온 제1차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 계획에 보면은 제일 욕 들어먹는 게 2028년까지 온실가스 거의 안 줄이겠다. 대신에 2029, 30년이 돼가지고 CCU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그때 가서 다 줄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이 없다는 게 유엔의 얘기인데 28년까지 안 줄이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